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방송인 김병만 씨가 최근 이혼 사실을 밝힌 가운데 김병만 씨의 전 처가 결혼 생활 중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병만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로 일을 그만두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열하는 연기까지 했던 직원은 거짓말이 밝혀지자 사과를 했는데 사장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는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방송 직전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 송재림 씨 다들 아시죠?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호위무사 역으로 대중의 얼굴을 알렸고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인데 조금 전에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내일이라도 전해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삼남매 다 같이 사반만 보고 있어요. 이름 좀 불러줘 하신 김은경님, 장모님 이종선 여사, 와이프 박상화 여사, 그리고 저 모두 사반 가족입니다 하신 황재구님, 박지훈 변호사님 완전 최측근이에요. 옥정 호수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화이팅 하신 류지은님, 자, 집 앞 공원에 때 아닌 철쭉이 폈어요. 야, 너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눈치 챙겨 하신 문수경님, 자, 사돈 어르신 최봉금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쾌차하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하신 김정임님, 자, 지난주 41번째 결혼기념일 깜빡하신 송낙영, 임혜주 부모님, 사반통에서 서프라이즈 축하드려요 하신 송하나님, 자, 결혼 앞두고 신혼집 인테리어로 분주한 사랑하는 조카 백다혜 행복하기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이보영님, 자, 다른 백다혜입니다. 예, 예. 자, 울산의 이진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지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피해자와 내연 관계입니다. 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던, 그래서 그 시신을 북한강 여기저기에 뿌려댔던 현역 육군 소령 양 씨, 도대체 왜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짐작은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내연 관계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자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결혼해서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미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일한 뒤로 올해 초에 연인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자주 다퉈서 갈등을 자주 빚어왔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 출근길에서도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가해자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검거 당시 범행은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는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양 씨 내일 신상이 공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막 법원에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 신상이 공개되지 않게끔 막 몸부림을 쳤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미 온라인상에는 사진과 이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이 이 양 씨의 이름하고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요. 내일 아마도 이렇게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이 이제 특정 범죄 때문에 신상이 공개된 게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개하고 상관없이 지금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는 얼굴이 지금 또 육사 기수 다 뜨고 있고요. 또 가족 사진까지 지금 모자이크를 쳤긴 쳤지만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뭐 공개한다 해가지고 더 달라질 게 있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일단 저 사람 좀 관련해서 조금만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부대 그 주차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근무 시간에 그 상대를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시도거든요. 더구나 이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수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틀에서 자기가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군이라든가 하는 저런 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군의 사정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런 일까지 가지 않도록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에 있어서의 그 사정기관 이쪽에서 좀 더 활동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예방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황당한 이웃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택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자, 아이고 뭔가 했더니 이걸 쳐버렸네 하면서 막 발로 팍 찼죠. 그래놓고 골목에서 빗자루를 꺼내서 쓱쓱 쓸어버리는데 바로 저거는 길냥이 사체였습니다. 자, 길냥이 사체를 그냥 팍팍 하더니 자, 정리하더니 지금 또 발로 폭 하면서 세상에 앞에 차가 길 비켜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저 사체를 또 발로 남의 집 현관 앞에다가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저는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길냥이를 깜빡하고 칠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닌데 남의 집 앞에 동물 사체를 저렇게 발로 툭툭 차고 간다는 게 너무 좀 소름 끼쳐요. 그렇게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본 제보자분은 저렇게 저 남성이 발로 밀어버린 그 현관문에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긴 합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주차를 하다가 고양이를 친 거고요. 사체를 이제 주차역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는 미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주차를 하고 나서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해주거나 이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남의 집 쪽으로 저렇게 밀어놓고 끝까지 뭐 안 보이게 저렇게 치워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보자분은 너무 찜찜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대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수사를 했는데 고양이를 친 것도 그냥 사고였고 그다음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제보자 사는 집에다 밀어놓은 것도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은 고양이도 다 나름 본인이 수습을 했고 상황은 마쳤지만 어떻게 찜찜해서 이사 가셨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자, 스쿨존에서 와장창입니다. 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웬 커다란 정화조차가 안 돼, 스톱! 아우, 세상에. 결국 길 끝에 부딪히고 나서야 지금 멈췄는데요. 와, 저거 자, 화물차에 부딪힌 저 마트 옆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도 지금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바로 뒤에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곳은 스쿨존이란 말이죠. 박 변호사님, 제발 다친 사람 없다고 좀 해주세요. 정말 다행스럽게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고요. 오늘 오전 6시 40분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에서 정화조 차량으로 보이는데 아마 브레이크 같은 게 안 돼서 80m로 정도를 뒤로 후진하면서 지금 왔던 그 장면이고 다행스럽게 공중전화 부스 받으면서 멈춰섰고요.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전혀 없었고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주차 브레이크는 잠가놨다고 하는데 원래 저는 대형 차량은 경사로에는 고인목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요. 고인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밀려서 특히 오수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브레이크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밀려서 지금 사고가 난 거고 정말 안전사고 정확한 원인 더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저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후에 온 거죠. 어. 만약에 등교 시간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인목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개념 좀 챙깁시다. 자, 제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도로 저 끝에 인도 아니고 갓길 두 어르신 앉아가지고요. 버스 뒤에 자리를 잡고 바둑 한 판. 자, 바로 차 옆으로 차가 쌩쌩 다니든 말든 이 영감탱이 밥 먹고 바둑만 두나? 내기 바둑은 목숨 걸고 해야지. 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대국입니다. 자, 교수님, 왠지 제 느낌이지만 내기 바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바둑 삼매경에 빠진 것 같은데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인데 제보자가 어제 11일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차를 했는데 반대편 차선 갓길에 버스가 세워져 있고 그쪽에 남성들이 버스에서 빨간 의자를 갖다가 꺼내서 인도에 내려놨다라고 하니까 아마 저 버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약 10분 뒤에 다시 가보니까 똑같이 저렇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제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또 1시간 뒤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분명히 내기 바둑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저쪽 지역이 그렇게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분이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자가 또 사고를 발생케 하는 그런 폐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휙 뭘 던집니다. 말도 안 나와. 지금 쓰레기 더미로 음료컵에 팍! 자, 그런데 그게 미끄러지더니 세상에 인도 위에 딸기 쉐이크 남은 게 저렇게 팍! 양 변호사님, 네. 저 어린 놈, 죄송합니다. 저 어린 녀석 저거 빈 컵을 던져도 욕을 먹을 판에 내용물이 저렇게 가득 담겨 있는 거를 갖다 버리고 가.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저거? 그러게나 말입니다. 결국 저렇게 쏟아진 거 제보자분이 다 닦고 쓸고 치웠다고 하는데 이게 집 앞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분이 외출했다고 돌아왔는데 집 앞 저렇게 쓰레기 모아놓는데 저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CCTV를 돌려봤더니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료가 든 아마 본인 생각에는 본인은 다 마셨겠죠. 저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 인도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쏟아져낸 건데 문제는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좀 뭐 설탕 없는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거면은 물만 뿌리면 될 텐데 그렇죠. 끈적한 쉐이크여서 그래. 잘 닦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기는 쓰레기들이 모여져 있긴 하지만 쓰레기를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버리라는 곳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임시로 모아놓는 곳이니까 주변 사람들 다니면서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의심이 많은 아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의심 많은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오랜 고민 끝에 기술직을 하기로 마음먹고 목수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목수인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공부하는 20대 초반 여자아이도 있었는데요. 밝고 싹싹하고 배우는 속도도 빨라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잘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일찍 결혼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특하게 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목수학교 친구들끼리 만든 단톡방에서 이 친구의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얘는 누군데 친하게 지내냐고 화를 내서 개인적으로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 후로 제가 실전 경험을 쌓으려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 현직 목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의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됐어요. 여자아이랑 같이 공사 현장도 나가고 일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그 여자애한테 도움을 받냐고 따지더니 같이 일하다가 딴짓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업은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인맥이 생긴 건 행운이라고 했더니 또 여자아이를 띄워준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전 그 여자아이한테 결코 부정한 짓을 한 적도 없고 이성적인 감정도 없거든요. 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 버린 저에게 마음이 있을 리도 절대 없습니다. 사실 아내가 작년부터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심해진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업 동료 관계일 뿐인 여성과 저를 의심하는 아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마녀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그 여자애가 그렇게 기특해. 또 걔네 아빠를 알게 된 게 행운이야. 진짜 내가 바보니? 목수열 핑계 대지 마. 너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걔가 땀만 먹으면 어쩔 건데. 여자의 촉이란 게 있어, 인간아. 의심 많은 아내, 시험관 스트레스 받은 아내. 야, 너 내가 보는 앞에서 걔 연락처 빨리 지워, 동그라미. 교수님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나 실직하고 방황하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슬슬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걔랑 연락을 끊으라고. 걔네 아버지도 걔도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아이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제발 너 혼자 상상의 나래 좀 펴지 마. 너 시험관 스트레스 맞아, X. 박 변호사님. 스트레스인지 뭐 그 부분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남편의 행동에서 잘못됐거나 뭔가 그럴듯한 어떤 증거라든지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카톡 문자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둘이 하느냐 이걸 따져봤다고 하고요. 또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아버지 때문에 일도 받는 부분 있고 또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좀 없지 않나. 20대 초반하고 40대하고 이렇게 만날 수야 있겠죠. 사랑에 뭐 나이 국경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거가 없는데 자꾸 얘기한다. 이거는 아내 잘못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20대 여성이 보기에는 아저씨가 된 지 한참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뭐 40대라도 오빠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리고 사건 반영에서 수년 동안 그 많은 불륜 사건들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불륜으로 저희가 다뤘던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그 통계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그 사연자가 좀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내가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좀 확인을 시켜주면서 안정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 교수님. 사실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은 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시험관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끈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새롭게 좀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일 수도 충분히 있어요. 사실 이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좌우간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없어서 조금 약간의 어떤 판단은 어렵긴 합니다만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니까 이걸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내 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만약에 어떤 20대 초반의 그 남성을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이런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보면은 이 그 제보를 하신 남성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할 그 아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그 마음의 크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그 아내의 그 입장을 갖다가 제가 그쪽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교숙준님. 지금 예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보듬어 주시고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선희님은 내 전 남친도 그렇게 시작했지. 지금 내 전 남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라케이님은 다 떠나서 이런데 제보해서 시험과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태도가 영 아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민님 보고 계신가요? 네, 충북 진천에서 노래방 하신다고요. 어젯밤 학생 손님들이 왔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밤 9시 52분이 됐을 때 4곡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상 밤 10시 전에 퇴실을 해야 하는 만큼 환불을 해주고 귀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노래를 딱 스톱했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 CCTV를 향해서 손가락 욕 발사! 저렇게 동네에 아이들이 즐길 만한 시설이 없어서 아주 싼값에 노래방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모욕까지 당하니 너무 화가 나고 힘들다고 하셨네요. 정글과 하늘을 오가며 맹활약해온 예능인 김병만 씨. 오늘 오전 김병만 씨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폭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수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전처는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요. 김병만 씨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개그 콘서트의 달인, 정글의 법칙의 족장.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전 아내의 폭로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처음에 이 두 분이 결혼했을 때 정말 많은 정말 미담들이 막 나왔잖아요. 굉장히 미담으로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김병만 씨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만 씨가 사실 한참 인기가 무르익어가고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아내를 만났다면서 아내를 소개를 했어요. 일반인이었고요. 연예인이 아니었었고 지금 만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메일로 만나고 너무 바빠서 제대로 만날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헌신적이고 이해심 많고 그런 따스한 여성이다. 나이는 또 7살 가량이 많다라는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연상이었군요. 이미 이제 슬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화제거리가 됐었던 그런 얘기였었고 또 김병만 씨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결혼할 여성의 딸을 자기 딸로서 입양을 해서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때는 호적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넣기 위해서 먼저 혼인신고까지 할 정도로 초반에는 그렇게 아주 지극한 사랑 얘기가 화제였죠. 예, 평강공주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결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이렇게 잘 사나 보다 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이혼 소식 그리고 꽤나 긴 별거 기간을 가졌더라. 네,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에 김병만 씨와 아내는 이혼 소송을 벌였고요. 또 2020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긴 시간 동안 별거를 해왔었고 소송을 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가 돼서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3년 동안 산속에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말씀 별로 드릴 게 없고 제 길만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당시 밝히지 못했던 이혼 심경에 대해서 토로를 했는데요. 김병만 씨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혼을 제안했는데 어린아이 투정처럼 보였는지 차단을 하니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처의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 지원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을 가고 싶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결혼 생활 10년 중에 같이 산 건 딱 1년. 네. 거의 10년, 9년을 별거. 자, 그렇게 아무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김병만 씨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의 폭로가 전처 쪽에서 나왔습니다. 180도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처의 주장이긴 합니다. 김병만 씨가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억울하고 분통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 특히 1년 만에 별거한 게 아니다. 10년간 결혼 1년 별거한 거 아니고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의 이응도 또 별거의 비읍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폭행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는데 딸도 맞는 거 4차례, 여러 차례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32개 상습 폭행 등 항목에 대한 피해 진술도 했고, 실제로 이게 증거로 제출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처는 이 사건이, 김병만 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이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만 씨 측도 곧바로 뭐 또 반박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병만 씨 소속사 측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전처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날에 이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도 이 폭행 일자가 맞지 않아서 혐의 없음이 되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이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전처가 폭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병만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폭행 사실은 전혀 없고 아마 전처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현재 이제 그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 처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정말 두 사람 사이가 점점 진흙탕으로 뭐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싸움의 원인, 김병만 씨 측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파양 조건 30억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김병만 씨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 대부분을 그 네. 전처분이 관리를 하거나 많이 이제 본인 앞으로 갖다 놔서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이 이제 저희 쪽은 그쪽에 지급할 게 없고 그쪽에서만 저희한테 지급할 게 있는 걸로 판결은 나왔죠.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 지급 안 하는 조건으로 파양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파양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상속이 가능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이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김병만 씨가 이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있었지만 그 재산은 전부 이제 아내 명의로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아내 걸로 돼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했었을 때 판결은 20억 원을 이 지금 아내 명의로 되는 것을 김병만 씨에게 돌려줘라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 김병만 씨 측 주장입니다만 아내가 임의로 김병만 씨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쓴 게 또한 10억 원 가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30억 원을 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이제 이혼한 그 아내 전 아내에게 했던 슬아있던 자녀를 김병만 씨 이름으로 입양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양을 해야 이제 자녀 관계도 또 부녀 관계도 완전히 끝이 나니까 그거 동의를 이제 헤어진 전 아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아내가. 이 얘기를 김병만 씨 측에서는 그냥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조정 신청서로 서류로도 다 기재가 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김병만 씨 측에 따르면 전처가 김병만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15개나 들어놨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보험이요? 예, 그것도 이혼 소송 중에 그걸 알게 돼서 김병만 씨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다 지금 나온 김병만 씨 측 주장에 대해서 이 전처 쪽도 순순히 다 인정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돈 얘기도 있긴 있지만 전처 측 주장하고 김병만 씨 얘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본인 주장은 이혼 소송이 너무나 갑작스럽다. 그전에는 절대 그 거론도 안 됐고 별거라든지 이런 것도 길지 않았고 아니었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혼 소송 듣고 나서 그때 눈물이 나서 못 헤어지겠다고 생각했고 사실 이렇게 헤어질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전처 측의 주장이고,
이 김병만 씨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 주장입니다. 다만 김병만 씨는 일단 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번 일로 좀 죄송하다. 왜냐면 방송도 좀 제기를 한 상황인데 부부관계 이 부분 좀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전처 측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거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튼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이 조만간 그 결론을 낸다고 했으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로 일을 그만두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열하는 연기까지 했던 직원은 거짓말이 밝혀지자 사과를 했는데 사장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한 대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16년 동안 이쪽 업계에 계시면서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네, 제보자는 2016년에 정비소를 차려서 올해 16년 차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한 건 지난 8월이었는데요. 7월에 새로 직원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비의 뜻이 생겼다는 이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비소 경험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됐지만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변호사 공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중고차를 팔면서 수리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듣고 포부가 큰 친구구나. 일은 가르치면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렸고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변호사 공부를 하던 분이 갑자기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글쎄요. 네, 뭐 의욕도 있고 포부도 크지만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비하러 들어온 차 잘 수리해야 되는데 후진 잘못하다가 차를 3대나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이고. 본인은 뭐 브레이크를 잘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맞고 손님 차 수리하다가 엔진을 고장 낼 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거기다가 본인 차 수리하다가 부품을 또 파손한 적도 있고요. 아이고야. 특히 자기 이제 이 사람 차 3대가 있는데 나중에 2대 팔아서 뭐 1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차를 수리한다고 하면서 대표님, 사장님한테 좀 제 거 수리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해라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 수리를 하면서 그 전화기에 알림 같은 거 뜨는데 왜 이게 밤 10시까지 있지? 들어가 보니까 장비를 또 고장 냈던 거예요. 그 수리 자기 차 수리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모습. 그게 보니까 현실하고 포부는 매우 달랐다.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한 그 사고를 친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이씨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이 사장님은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장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착한 것 같이 보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기는커녕 필요한 공구 작업복을 지원해주고 리프트도 한 대 추가를 하는 등 오히려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야. 또 다른 동료들도 아마 그게 좀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공부를 한다. 자기는 또 미국에 가서 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다른 동료들 역시 본인들이 맡은 차를 잠시 두고 와서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 야, 이게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격려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비 업무 외에도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그 9월부터 이 직원이 가끔씩 흘리는데 그게 상당히 가슴 아픈 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대장암 초기다라는 얘기들 주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 직원은 이 손님 차량의 브레이크 액 통의 입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잡아 뜯죠? 근데 잡아 뜯어놓는 이해하기 힘든 실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보살인데다 또 아내가 대장암 초기라니 저렇게 사고를 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 사고, 브레이크통 막 뜯어놨을 때 그날 사고를 친 다음 날
그 직원이 울면서 그 정비소에 왔다는 겁니다.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내가 죽었다. 자,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2시 50분에 와이프가 다른 지병을 저한테 숨겼더라고요. 일단 처갓집 장인어른 올라오고 계시고요. 장례 방법은 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거 있으면 연락해?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가족장으로 하고 정리하기로 해가지고 빈소나 조문은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뭔 말인지 알지? 와이프랑 대화는 했지? 잠깐 눈을 뜨더라고요. 저한테는 간암 2기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때 대장암 아니었어? 네, 대장암 2기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양 변호사님. 아까 분명 대장암 초기 그리고 간암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발단을 보면 어느 날 직원이 출근을 해서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내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몸도 휘청이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와서 등도 두들겨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빨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그러네. 병원에 갔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직원이 슬픔을 겨누지 못하면서 병원에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흐느끼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자식이 부모 먼저 이 세상 떠난 경우 삼척이라고 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 조문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도 있었는데 간암 위기뿐만 아니라 혈액암도 있었는데 자기한테도 그 사실을 숨겼다. 세상에. 대표는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당연하죠. 어쨌든 직원들 다 이해하니까 잘 모시고 와라. 또 아내랑 얘기는 마지막으로 나눴냐 하니까 잠깐 눈 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직원이 좋은 날 골라서 바다에 안에 보내고 왔다. 이렇게 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저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 막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막 진짜 이게 어쩌면 막 애간장을 태웠죠. 자,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유골을 뿌리고 왔던 그 직원의 입에서 쾅쾅쾅쾅. 네, 뜻밖의 말이 나온 건데요. 이 직원의 아내가 사망을 한 건 10월 29일 화요일이었고 직원은 그 주 금요일 11월 1일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등을 반납을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필요하겠지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한 뒤에 그날은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매달 1일이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월급이 입금이 됐을 텐데 그날 오후에 와서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던 게 좀 찝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일주일은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해줬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으니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세금 관련한 문제로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이 사망 진단서든 화장장 영수증이든 하다못해 아내의 영정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뭔가 느낌이 쎄해. 그래서 뭔가 좀 증빙 서류 뭐든 좀 보여줘라. 자, 이 직원의 반응 어땠을까요? 당시 직원과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이 소리를 끌어안고 잤거든요. 제가 죄송해 아직 마음이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내겠어요. 저희 와이프 살점을 때는 느낌이에요. 죽었잖아요. 아픈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아픈 게 아니라 깠잖아요. 죄송해요. 아직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냥 나쁜 놈하고 거짓말 제가 아껴 못 내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가 무단 대사한 걸로 해주세요. 저 와이프 두 번 죽이는 것 같단 말이.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정비소 대표님이 사실상 야, 너 네 와이프 진짜 죽은 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발끈한 거야. 내 와이프 죽었다니까요. 난 2번 죽여. 이렇게 막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적성상으로는 그 C급 그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하는 건데
연기도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일단 이제 계속 그 통화에서 아직 저 사망 신고 안 했다. 우리 화장 증명서를 우리 장인어른이 갖고 계신데 그걸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안에 영정사진은 그냥 평상시에 있던 사진을 찍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알겠는데 나도 지금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처리가 있으니까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그날 회사에 와가지고는 서류를 잘못 갖고 왔다.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우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마른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그 큰 충격을 받은 같이 뭐 이상한 행동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요. 동정이라든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을 어떤 큰 일을 만들어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박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2가지 드릴게요. 네. 먼저 드릴게요. 결국 그 다음 날 뭐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걸리죠. 용이 주도하게 거짓말 하든가 가난 대장암이 뭐 2개나 튀어나옵니까? 이실직고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진정성이 뭐 안 느껴집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저것도 이상하면서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어떤요? 비자, 이민 비자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거짓말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이민 준비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이민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무릎 꿇고 이게 난리치는데 사과 문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하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그만둘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혼날까 봐 두려웠다. 이런 문자도 있고 가족 핑계 대면서 그만두겠다 하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겠다 착각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용의 주도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을 좀 변호사로서 많이 봐가지고 이런 사람은 금방 알게 돼요. 무릎 꿇는 것도 진실 되지 않나 보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제가 박 변호사님께 2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거 있죠?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이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이 우는 연기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하게 위기 상황이면 정말 제대로 울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눈물도 나와주는 게 맞고. 저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어설픕니다. 매우 어설픕니다.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연기와 입금 딱 하면 들어가는 연기와 저렇게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연기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양 변호사님 아무튼 저희가 저 양반한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유가 저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한테 나 이거 적성도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둘래라고 얘기를 해서 싸웠다는 걸 아마 이전에도 일을 좀 꾸준히 못하고 뭔가 그 아내분하고 계속 이런 분로 티격태격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럼 와이프 죽었다고 해.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동안에 그 직원들하고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는데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큰 사기꾼이나 큰 범죄자가 아니라 뭔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추스리고 어떻게든 막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건 또 뭐냐면요. 반성문을 저 정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올렸대요. 자기 스스로 이 바닥에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스스로 매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글을 올렸답니다. 자, 오 교수님이 뭐 하실 말씀인지 저한테 좀 눈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네요.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와이프를 한번 죽이고 또 와이프도 한번 또 그 직접 한번 취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설픈 리플리예요. 예. 정말 용의 주도하게 하지 못하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99% 거짓말입니다. 연기의 진술을 다시 한번. 야, 이 정도 가야죠. 맞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죠.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는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3남매를 키우고 계시는 한 아버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주장이긴 한데 6살, 4살 아이 이제 경기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3월 26일입니다. 이때 담임 교육보사가 전화가 오는데 애가 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다친 거냐라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뭐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이가 담임 교육교사 또 원장하고 성형외과로 갔다고 하고요. 코 밑부분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6바늘을 헤맸다고 합니다. 자, 남자 사내 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하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자, 그런데 병원까지 온 그 어린이집 담임 교사의 태도를 보고 뭔가 수상하다 싶으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하고 원장도 많이 놀랐을 텐데 심지어 와이프가 다도 허려줬대요. 괜찮아요. 빨리 꾸미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고 해서 하는데 병원비 계산할 때 원장이 카드를 내밀었더니 담임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제를 하더래요. 거기서 와이프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 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월급 받는 담임선생님이 그거를 결제한다는지 그걸 와이프가 보더니 너무 찝찝하다고 가서 CCTV 좀 확인해보면 안 되겠냐.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뭔가 좀 찝찝하네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가 다쳐서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이 아이의 엄마하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빼매고 나오는데 자꾸 보육교사가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거기서 찝찝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좀 이게 뭐가 이상하니까 그 어린이집 CCTV 좀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사실 아이 아빠는 처음에는 아니 애가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걸 뭐 CCTV까지 보느냐. 요즘 또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CCTV 좀 보여달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CCTV를 보여주기 전 갑자기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못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버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 CCTV 보려면 동의서 같은 거를 써야 되나 봐요. 그걸 쓰는 와중에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셔요. 애가 다칠 수도 있죠. 애들 다 좀 말가닥하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할머니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애를 패대기 하원하고 책가방 던지듯이 던지니까 진짜 그게 너무 당황해갖고 질질질질 끌려오다가 휙 냅두니까 애가 당연히 넘어지죠. 자, CCTV를 한번 보라는 아내의 촉이 없었으면 또 CCTV를 안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 학부모는 CCTV 영상을 보고 정말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이 교사가 아이의 팔을 질질 끌면서 잡더니 네, 지금 팔을 끌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거의 바닥이 확 내팽개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책상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찧어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네. 딱 거의 밀치고 이제 아이가 얼굴에 부딪혀서 이제 찢어졌던 건데요. 이 아이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매트에 앉히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옆에 책상에 있어서 거기에 부딪혔다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했고 같이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야 CCTV 영상을 보게 됐다는 건데요. 그때 돼서야 보육교사가 말한 거랑 영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아버지가 CCTV를 보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해명에 대한 아버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장이 CCTV 영상을 자기가 어린이집 찾아가기 전에 봤다면 그때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 교수님, 저 왜 진작에 이실직고를 안 했을까요? 저게 이제 확 이렇게 미는 그 순간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확인 안 했으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뻔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 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이 사실을 갖다 자기 아내에게 통화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 앞에 와서 이제 사실 그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신고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6바늘 꼬매면 이거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막 지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관리하고 난 뒤에 아마 인터넷상으로 해서 키즈 노트 같은 데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전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서 책상에 부딪혀서 찢어졌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싹 지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왔는데 화가 나서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식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에 의하면 이 보육교사가 하는 얘기가 학대 의도가 없었다. 아이 스스로가 발이 꼬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과연 처음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CCTV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보름 전에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도 발견이 돼서 공소장에도 그게 제기가 됐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다른 아이입니다. 책상에 올라간다라는 이유로 손으로 밀쳐가지고 책상에서 떨어뜨렸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도 아마 멈추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로 책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보육교사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두 건을 저지른 셈이 됐던 거고 어쨌든 이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지금 이 피해를 당한 4살 아이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죠. 대부분의 보육교사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부모님이 2달 전에 벌어진 원장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을 벌였다고요? 벌이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 학대했던 그 보육교사, 뭐 CCTV 영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처벌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그 상황에서 이 맘카페에 이 어린이집 어떠냐라는 질문이 와서 본인이 답변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애가 이래가 학대당해서 다친 상황이 있고 등등의 얘기를 하니까 원장이 전화가 왔답니다. 왜 그런 글을 올리냐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닌데 명예훼손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랍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학부모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이런 글을 올릴 수 있고 답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원장이 자꾸 명예훼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판단했고요.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원장하고 보육교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센스 최강 알바 입장합니다. 금속 최강, 일머리 최강도 입장하나요? 학습력 최강, 책임감 최강까지 입장합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모든 사장님 입장해주세요. 알바 천국.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